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의당이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는 이유미 단독 소행, 이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믿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소식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김용민의 뉴스 간장. 오늘은 검찰총장 후보자 4명에 대한 이야기와 향후 검찰 개혁의 향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처벌하는 권력의 새로운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감옥이라는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네, 오늘은 케냐의 작가 응국이와 시용호의 피의 꽃잎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수해는 없으셨습니까? 김용민입니다. 2009년 4월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SBS 이승재 기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러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논두렁에 버린 시계 주우러 가자는 일각의 비아냥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여과 없이 받아 씻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니 진짜 이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진술 자체가 없었으니 논두렁에 버린 일도 없었습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까?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이 보도가 나온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적극 개입했는지 여부를 진상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2015년 2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명품시계 논두렁 보도는 국정원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원 수사까지 갈 것 없습니다. SBS 이승재 기자는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승재 기자가 검찰에서 취득한 정보로 보도했다면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닌 다른 곳, 예컨대 국정원으로부터 얻은 첩보를 토대로 보도했다면 뉴스를 통해 거짓말을 한 셈이며 나아가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취재원 보호를 명분으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이승재 기자의 이실직고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의 장관 및 청와대 주요 참모진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인 백운규 한양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복지전문학자인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명됐는데요. 장관급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엔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엔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후보자로 인선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이끌어 나갈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전망인데요. 지명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출국하는 7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검찰에 출석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계자 3명이 한 목소리로 증거 조작은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증거 조작을 몰랐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신들은 물론 국민의당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어제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선출됐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당의 전면에 소위 핵심 친박들은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 대선 패배의 책임자가 다시 당권을 쥔 상황입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김용민의 뉴스 광장. 어제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를 모함하기 위해 이유미 씨가 만든 녹취는 당과 무관하다,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 김관영 의원은 안철수 전 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는 증거 조작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도 했는데요. 김관영 의원 발표 들어보실까요? 기자회견을 전후로 이준서가 조작 여부를 알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5월 8일경 이유미가 이준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으나 두 사람이 별도의 바이버 대화창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당시 사실대로라고 하는 것은 증거 조작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 대화 내용을 너무 확대해서 밝혔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낸 것이다 라고 이해했다는 것이 이준서의 진술 내용입니다. 다만 이유미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실은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준서는 해당 제보를 입수한 5월 1일경 관련 내용을 언론사 3사의 기자들과 박지원 대표에게 알렸습니다. 우선 지난 29일
중간 발표에서도 밝혔듯이 박 전 대표는 이준서가 제보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중간조사 발표 이후 이준서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당시 박 전 대표와 한 차례 통화를 한 내용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논한 것이 아니라 이준서가 바이버를 통해 자료를 보냈으니 확인해보라는 내용의 간단한 통화 내용이었음을 양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전 대표와 이준서 간에는 어떠한 통화나 문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철수 전 대표의 관련 여부입니다. 5월 5일 해당 보고가 나가기 전까지 당내위에서 관련 내용을 안 전 대표에게 이 건과 관련해 보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이준서나 이유미 등이 안 전 대표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5월 5일 이전에 문자 메시지 등으로 내용을 전송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안 전 대표의 휴대전화기 기록 등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4일 이준서와 안 전 대표와 진행된 5분간의 면담에서도 이준서는 대선 시기에 고소 고발된 건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당의 관심이 너무 없어서 서운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뿐 이유미의 구명과 관련됐거나 고소 취하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었다는 진술을 안 전 대표와 이준서에게 공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준서는 안 전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유미의 고소 취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이유미에게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유미가 고소 취하에 관심이 많았고 이유미가 불안해하고 있어서 안심시킬 취지였기 때문에 안 전 대표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노라고 이유미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민의당과는 무관한 선거 공작이었다. 개인의 일탈이었다. 이런 결과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김홍걸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과연 믿을 국민이 몇이나 있을지. 네. 어제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70%가 넘는 국민이 당의 다른 사람들과 모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그 한 사람이 어설프게 만든 녹음 파일 하나만 가지고 그때 발표했던 공명선거 추진단의 단장, 부단장이 다 검사, 기자 이런 분들인데 출신이 그분들이 그렇게 확인 하나 안 해보고 제보자와 이메일 연락 한번 안 해보고 그냥 속았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 사람, 지금 나온 이름이 밝혀진 두 사람이 다 안철수 씨가 영입한, 안철수 전 후보가 영입한 일종의 안철수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몰랐다면 정말 그 사람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특히 대표와 후보는 당시 당대표와 후보는 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문제에 있어서 몰랐다고 책임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죠. 안철수 전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열망을 불태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제기가 이번에 가능할까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안철수 전 대표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보십니까? 글쎄요. 차기 대선을 나간다면 이제
어느 정도 국민적으로 지도자란 이미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정당이란 조직이 튼튼히 받쳐줘야 되는데 양쪽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가 어둡다고 봐야겠죠.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는 내가 만약에 알았다면은 뭐 목을 내놓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요. 뭐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지도부가 좀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꾸 발언이라고 좀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그 박지원 의원이나 박주선 의원 그런 분들이 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시면서 민주당을 비난하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벌써 잊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를 맡으셨고 그 당시에 계속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부작된 사실을 활용해서 모르셨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 쪽을 공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고 해도 책임이 큰 것이죠.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5%로 뭐 최저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심스럽지만 뭐 정계 개편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청와대 측이나 저희 민주당에서나 무슨 인위적 정계 개편은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국민의당이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지지율이 뭐 얼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당이 앞으로 뭘 하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당이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어느 쪽으로 가고 누구는 뭐 어느 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당이 이렇게 깨져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누구는 어디로 갈 것이다 뭐 하는 것을 지금 뭐 예측하기는 힘들고 좀 시간이 지나 봐야겠죠. 경향신문도 국민의당 발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일부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일개 평당원이 어설프게 만든 녹음 파일 하나에 당 전체가 놀아났다는 이야기다. 이런 엄청난 제보를 접한 뒤 제보자란 사람과의 접촉이나 확인 한 번 거치지 않고 그냥 발표했다고 한다. 사실로 믿기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 지지율은 최대 기반인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에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꼬리 자르기식 대처로 무너지는 당의 추락세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이번 발표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상돈 의원은 관계자들이 모른다고만 할 게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에게 하는 말이겠지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유미 단독 범행건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 잠정 결론 내린 거는 다 듣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에서? 뭐 진실은 뭐 검찰 수사 더 나아가서 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유미 씨 단독 행위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근데 그 결론을 믿는다 하더라도 저는 관계자는 사람들이 나는 모르고 했다가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엄청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고 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사과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것은 반드시 그것이 고의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최소한도의 검증을 못하고 허위 사실을 갖다 선거 기간 유포하게 되면은 그것도 다 법유명이지만 다 유죄 판결 받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우리 당의 그 관계되는 사람이 좀 사죄하는 모습을 법적인 면이 아니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좀 더 보였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일 교수가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대선 후보에 같은 경우 물론 자기가 관여했던 관여하지 않았던 하지만 자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밑에 있는 참모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반추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하고 좀 더 국민 앞에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렇게 좀 실기했던 것 같고 자꾸만 시간이 가니까 이제는 뭐 사과를 해도 그것이 이렇게 진정성 있게 들리겠는가 하는 그런 기 때문에 저도 좀 착잡합니다.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그건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미 또 유권자들이 지난번 대선에서 평가를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내에서 의원들 사이에 탈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이 부끄럽다 이랬던 황주홍 의원은 하지만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황주홍 의원은 하지만 조사 결과가 상식과 거리가 있다며 현재 당과 선을 긋고 있지요. 시간을 두고 보겠다 이런 뜻 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들어보시죠. 황 의원님, 황 의원이라도 빨리 거취 결정해라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는 분들도 계신다면서요. 뭐 저한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당에서 호남의 한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으세요. 언론에서 되게 이제 뭐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조차도 그런 얘기 어떤 기자한테 들었어요.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요. 아마 제가 알기에 지금 개인적인 정치인 거취를 판단할 그런 40명 의원 중에서 그런 우리 동료 의원들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속으로는 어떠세요? 겉으로야 뭐 저는 그런 말 하실 분은 없겠지만 이 시점에서 속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솔직히 있을까요? 솔직하니?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죠. 우리 동료 의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뭐 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우리나라에 여전히 이 그저 편싸움만 벌이는 거대 양당 제도의 이 폐해의 신물이 난 그런 국민들이 제3당의 출연과 활동에 대한 그 기대가 여전히 있다는 저는 인식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은 그런 뜻을 받들어서 세워진 정당이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못한 것이 너무나 정말 천추의 한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모든 지혜를 자복하고 그리고 새롭게 훌 털고 일어나서 제3정당의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면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다면 저는 재기의 여지와 새 희망이 있을 수 있다.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실 것이다. 근데 지금 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국회와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감자밭 두 곳에서 열렸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며 감자밭에서 자원봉사를 마친 홍준표 후보는 현장에서 대표 수락연설을 했는데요. 혁신을 이루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당대표를 맡기에 앞서서 막강한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해방 이후에 이 땅을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그리고 문민정부를 세운 이 당이 이렇게 몰락한 것은 저희들이 자만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대선 패배 2달이 채 안 돼 당 전면에 다시 섰습니다. 당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홍준표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당 혁신을 위한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예고했지요. 상당수가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 때 임명됐습니다. 게다가 홍준표 대표가 친박 왕따 전략까지 세워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맞물릴 경우 계파 갈등을 다시 폭발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터질 지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한겨레 분석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 안에 동지역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은 저소득층과 읍면 지역에서 시행 중이지만 동지역은 제외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학교급식 비용의 절반을 도교육청이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경남도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상남도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상급식 반대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홍준표 도지사의 따까리 노릇을 한 자유당 경남도 의원들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무상급식 중단에 책임을 져야 할 경남도의회의 반성 없는 태세 변화에 많은 학부모와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도민일보 보도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산 전투기 구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미국과 우리나라가 공동 개발 중인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A를 미 공군이 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방안이 있느냐고 놀라워하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한미 FTA로 인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맞추면서 우리의 항공산업 발전과 자주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일종의 윈윈 카드로 해석됩니다. 서울경제보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업체와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파장이 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률로 보면 OECD 1위입니다. 원청업체와 발주자가 변하지 않는 한 이 순위가 바뀌기 어렵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나더라도 원청업체나 발주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침으로 발주자의 공기 단축이나 설계 변경 요구에 따른 산업재해도 그 책임을 발주자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산재사고에 대해선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북한이 다탄두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지요. 자, 다탄두 미사일은 무엇이냐? 한 기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해서 미사일 한 기로 여러 기를 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북한이 여러 발의 다탄두 ICBM을 발사하면 이를 모두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사드로는 동시에 요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드 같은 미국의 요격 미사일들이 여러 탄두를 안고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모두 격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이로써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들어갑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 중 하나인데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지방분권 로드맵을 그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2년 안에 행정자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돼 있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행정자치부 내부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인 2월 2일에 세종시로 이주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엉터리 승객 예측이 막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04년 당시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이 개통되면 하루 평균 1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지만 실제 하루 이용객은 1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정부 경전철의 누적 적자는 3,600억까지 불어났고 결국 개통 5년 만인 지난 5월 파산했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 수요 예측도 빗나가 부산시와 김해시는 2011년 개통 후 지난해까지 모두 2,00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41년까지 1조 4천억가량의 혈세를 추가 지원해야 합니다. 헛다리 수요 예측이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교통연구원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여서 구상권 청구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3년 전부터 프로야구 승부 조작 사건에 가담해온 포항과 대구 일대 조직폭력배를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에서 거액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승부 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는 조폭들과 야구 선수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나오는 등 수사가 현역 프로야구 선수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폭 측에서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경기 결과 조작을 도와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을 제안해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신사동 빌딩이 신사동 빌딩? 이게 어디서 호시탐탐 남의 건물을 노려? 씨발. 그 최순실이가 결사적으로 사수하려는 신사동 빌딩, 그거 박씨 건가? 응? 뭐 하긴 박씨 당신 것을 순실이가 소유하고 있으니 그게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내가 감방에서 몸빵하고 있는데 재산까지 쓰리친다.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가만두지 않으면 어쩔 건데? 어쩌긴 빨간 마티즈에 태우는 거지. 북한산 야간 등반도 할 수 있고 또 라면 먹다 체할 수도 있고. 무슨 소리야? 소풍같이 가자고. 어? 빨간 마티즈 타고 북한산에 가서 등반하고 컵라면을 먹는 기분. 뭐 너는 모르지? 그러니까 운동 좀 해, 운동 좀. 단지 소풍. 근데 박씨, 민주당 안민석이가 박씨 당신하고 최순실 그리고 멀게는 박씨 당신 아버지 재산까지 탈탈탈 움직임이던데 최순실 박근혜 은닉재산 환수법 이걸 발의했더라고? 뭐? 안민석 그 나쁜 사람이. 뭐 하여간 마음에 안 들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구만. 박씨, 나도 나쁜 사람인가?
하긴 변별력이 없군. 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옥석 구분이 안 되잖아. 좋아. 안민석 나쁜 사람. 이거 말고 뭐 없나? 그래. 안민석 그 존만한 새끼가 지가 뭔데 내 재산과 아버지 재산을. 박씨, 그 순실이가 안민석이한테 그랬대. 숨겨놓은 재산 발견하면 다 가지라고. 뭐? 이 순실이 망할년 그게 지 돈이야? 박씨, 그럼 그게 네 돈이니? 네가 땀 흘려서 번 돈이냐고? 시중에는 이 더운 날 알바 뛰면서 온갖 갑질에 시달리는 청춘들로 득을대는데 박씨 당신은 쭈쭈바 하나 팔아서라도 용돈을 조달해 본 적이 있어? 어디서 네 돈 내 돈 운운하고 이 씹새끼 어디서 족가고 있어. 야, 걔네들하고 나하고 신분이 같니? 하긴 뭐 신분이 같지는 않지. 걔네들은 일반인, 당신은 범죄자. 어찌 같을 수가 있겠나? 문제나네 이 씹새끼야. 문제 드리겠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땡땡학교 출신 똑똑한 분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보니까 장하성 실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학교 동문이었더만요. 이 학교 또 다른 동문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도 있고요. 이 학교 어떤 학교인지 박씨 아나? 알지. 1번 사랑의 학교, 2번 열혈 초등학교, 3번 와튼 스쿨, 4번 애프터 스쿨, 5번 영어가 안 되면 시원 스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걱정 마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에서 빼요빼요 다이어트 캡슐이 나왔습니다. 빼요빼요 다이어트가 뭐예요? 동해 홍게에서 추출한 키토올리고당과 가르시니아 열매 추출물로 만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구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염전도의 김프로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면은, 저도 이제 나름 응당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협박하실 게 아니라 처우를 좋게 해주셔야지. 아니 무슨 아직 출연료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처우 얘기야? 이거 출연료만 처우가 아니잖아요. 녹음 시간이 자정을 넘어서고 말이야. 새벽 5시에 녹음을 밥 먹듯이 하고. 자, 우리 밤 12시에 녹음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였죠? 김프로. 우리 9-6 그 시간 안에 합시다 그러면은. 좋아요. 초과 근무 수당 이런 거 해주세요. 초과 근무? 아니 지금 바로 15분 녹음해놓고 무슨 초과 근무야? 녹음 시간은 자기가 정해놓고. 하여간 이런 을들의 폭거 이제는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 김프로 전격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 그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네, 이제 4명이 최종적으로 이제 추천이 됐는데요. 네. 후병철, 문무일, 오세인, 조희진 존칭은 생략했습니다만 4명이 이제 추천이 됐고요. 예. 검찰 뉴스를 아주 유심히 보셨거나 아니면 관계된 분들이야 내용을 아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사실 알 기회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 4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소상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정부 검찰이 권력의 끈앞풀일 때 그때 부역했던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딱히 없습니다. 그래요? 네, 딱히 없기 때문에 추천이 됐죠. 그래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제 한 칼을 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추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크게 보면 기획통이다, 특수통이다, 공안통이다 이렇게 이제 통들을 3개로 나눠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뭔지는 이제 대충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무슨 통이다라고 이제 불리는 거는 그쪽 관련된 업무를 여러 차례 하면서 경험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획통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말판을 놓는다든지 큰 그림을 그린다든지 예산과 조직을 만진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를 주로 돌아다녔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대검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러는 데서 주로 이제 조직과 예산과 무슨 법무행정과 이런 걸 이제 담당하는 부서들을 많이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기획통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예. 근데 이 기획통에 해당하는 분이 소병철 후보입니다. 예. 출신은 호남이고요. 그리고 특수통이라고 하면 여러 차례 들으셨으니까 기업 수사라든지 정치인 수사라든지 이런 이제 커다란 수사, 아주 세간의 관심을 크게 끄는 그런 수사를 담당해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손에 피를 묻히고 이런 이제 수사의 역할을 하는 게 특수통인데 이 특수통에 해당하는 분이 문무일 후보고요. 이분 역시 호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공안통이라고 해서 공안부서에 이제 주로 담당했던 사람들 공안통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공안하면 뭘까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공사건, 또 노동사건, 그러니까 노조 관련된 이런 거 노사 사건, 그리고 선거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공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건을 주로 담당했던 공안통이 오세인 후보예요. 이분은 강원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희진, 처음으로 이제 여성 검찰총장 후보자가 추천이 됐는데 이분은 여성 담당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검찰 사상 첫 여성 부장검사, 그리고 검찰 사상 첫 여성 차장검사, 그리고 여성으로는 검찰 사상 처음으로 검사장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검사들의 비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여러 가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수는 이 4명 중에서 가장 낮고 서울 출신인데 이분이 아무튼 여성 몫으로 추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4명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과가 없었다. 지난 세월에. 큰 잘못 없이 정치검찰에 5점을 남기는데 한 몫을 한 일이 없다. 하여간 그렇다 치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그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확실하게 검찰 인사에서 했던 게 뭐냐면 족적을 남겼던 게 호남 인사의 배제입니다. 아주 그건 확실하게 했어요. 호남 인사들은 인사에 있어서 한 번도 요직에 가거나 뭔가 이렇게 기용이 돼본 적이 별로 없어요. TK들 내지는 이렇게 PK 이런 쪽만 주로 많이 저기가 됐고요. 호남 인사들은 처절하게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뭐 주요 사건에 맞는 부서에 가야 부역을 해도 할 텐데 철저히 그런 게 배제가 됐기 때문에 소병철, 문무일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평이 괜찮아요. 되게 인품이나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일 잘하고 나름대로 후배들한테 덕망도 있고 괜찮다라고 하는데 호남 인사여서 철저히 배제됐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병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늘 검찰총장 후보할 때마다 올라갔어요. 근데 어쨌든 뭐 호남 인사이기 때문에 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이력이 검사를 그만둔 이후에 다른 분들은 뭐 대형 로펌에 가서 돈을 많이 버시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시는데 이분은 농협대학 석좌 교수가 마지막인데 주로 법무연수원 교수라든지 농협대학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순천대학 뭐 이런 데서 아마 하셨을 텐데 뭔가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걸로 수입을 삼으셔가지고 활동을 하신 거라서 다른 율사 출신들하고는 좀 달리 검찰 출신 율사들하고는 좀 달리 뭔가 굉장히 좀 특이한 행보를 보이셨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후학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걸로 한동안 계속 생활을 하신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법원이라든지 검찰의 주요 요직을 하신 분들은 법무법인에 나와서 뭔가 변호를 하는 이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아름답지는 않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놔두고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보이는 뭐 품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안통인 오세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안만 담당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소년등과를 해서 젊은 나이에 검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똘똘하게 기수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정권에 부역할 만큼 대과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표적인 흑수저입니다. 강원도 깡촌에서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자수성가한 스타일이어서 그런 거를 이제 높이 산 측면이 있을 거고요. 공안 검사들 치고는 아주 대놓고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는 공안 검사들이 아주 대놓고 그냥 부역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딱히 걸릴 만한 게 많지 않은 공안 검사들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고 조희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첫 여성이라는 타이틀로 늘 이렇게 화제가 되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분이 이제 기수가 제일 낮아요. 이분이 19기고 소병철 후보가 제일 기수가 높아서 15기인데 김순환 검찰총장이 16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무일, 오세인 이분들이 18기. 그러니까 검찰 기수가 한 단계 낮아지는 걸로 총장을 본다 그러면 18기인 문무일, 오세인이 총장이 되는 것이 조금 자연스럽기는 한데 19기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주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그게 뭐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보통 후배 기수의 검사들이 총장이 됐을 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옷을 벗는 게 전통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야 되는 게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걸린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조희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여성 인재 발탁에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뭔가 후보에 올라와서 이렇게 같이 경합을 벌이는 거는 좋은 그림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 기획, 특수, 공안, 그리고 첫 여성 검찰총장 후보 이렇게 4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내부적인 평가는 뭐 어느 분이 되더라도 신망이 괜찮고 또 일하는 업무 스타일도 괜찮아서 크게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크게 무리 없다, 될 만한 분들이 후보로 올라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 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이런 얘기죠? 그게 약간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피를 묻힐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세요? 아마 4명 다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막 조직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전 국민의 굉장한 요구고 이 정부의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자기 왼손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쉽게 막 되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조직의 논리가 또 있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던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4명 다 공이 더 큰 뭐 인권이라든지 나라의 운영을 위해서 일정 부분 필요한 검찰 개혁이 있다. 그리고 네.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에 조직적으로 반대해서 수를 쓰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분란이 일어날 걸 만들어내고 이럴 캐릭터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4명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얼마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막 할 것이냐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런 과제가 주어졌을 때 어쨌든 따라가긴 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넷 다 총장이 되기로 한다면 지금 총장이 된다는 얘기는 그 개혁 과제를 일정 부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동의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4명 다 만약에 그런 법이 주어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아마 따라가긴 할 것이다. 근데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총장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정수석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정부에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또 여론이 도와주는 상황에서 쭉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갈 때 예. 검찰총장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회방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결이 튀는 이상한 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정부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애매한 정부 인사가 관여된 이런 큰 사이즈 수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송영수 검찰총장이 내목을 치고 가라 이러면서 수사를 했는데 예. 대선 자금 수사를 하니까 사실 그 명분을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전 국민이 환호하는 수사이기는 했지만 그거를 일정 부분 검사들이 자기 검찰 개혁을 막는 용도로 어느 정도 사용을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깃장을 놓으면서 뭔가 안 끌려가려고 막 애를 쓰면서 회방을 하는 역할만 하지 않아도 검찰총장으로서 개혁의 물꼬에 그냥 동조해서 발을 맞춰서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4사람이 그걸 조직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럴 캐릭터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후보 선거는 잘 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평이 그러하시군요. 알겠습니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 개혁 저항 세력 이들과의 싸움도 새 검찰총장의 몫이 된다면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과연 검찰총장이 청문회를 얼마나 잘 통과를 할 것이며 그래서 청문회를 통과해서 지금은 이제 중수부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수수사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매니지하면서 검찰 개혁과 아주 튀지 않고 뭐 이런 거를 또 그렇다고 수사를 막 찍어 누르거나 뭐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 거는 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수위를 잘 조절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냐. 뭐 기획, 특수, 공안 뭐 이런 편에서 이제 다 각자의 특기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통만 잘한다 내지는 뭐 공안통만 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예. 그냥 각자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그러시죠. 예, 저는 소병철 후보 유력하다고 봅니다. 이야, 그거 어디 뭐 근거에 있는 겁니까? 제가 또 감이 또 촉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엄마의 촉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그럼 보시죠. 예. 자, 김 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바른정당으로 가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전 대표가 자신의 책에 이런 내용을 쓰고 당대표 경쟁자였던 원유철 의원이 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러자 당대표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는 거짓 폭로로 전당대회를 흙탕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신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에서도 공격을 요구했지만 아들 문제를 대선에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유철위원회 공세를 용납할 수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한 홍준표 대표. 과연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아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국민의당이 대선에 개입하려 조작된 증거를 공개한 지난 5월 5일 같은 날 당시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문준용 씨를 공개 비난했습니다. 또한 문준용 씨의 채용이 정유라 사례와 다를 바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죠.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 당시 홍준표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문 후보님한테 적폐하니까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들 황제 취업 특혜 채용은 이게 적폐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뭡니까? 자기 능력으로 취업했고 제가 특권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이었어요. 권재철 그 가서 국정감사장에서 내 감사를 했는데 나 위원장으로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래까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 이야기니까. 우리 호구님이 봐주셔서 그게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 아닌 게 결과 내린 거예요? 특혜 채용을 했죠. 돼지발정제 문제와 거듭된 막말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거짓말을 계속하는 홍준표 대표.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24%의 득표율이 자기 성찰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장마전선은 일시적으로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장마전선은 내일까지 세력이 약화되면서 게릴라성 호우가 주춤하겠습니다. 소형급 태풍인 난마돌은 오늘 제주도 남쪽 먼 바다까지 올라온 뒤 일본으로 이동하면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은 태풍 영향권에 들어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1도로 대부분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비가 내려서 네. 많은 농민들이 한숨을 돌렸다고 해야 할지, 이 또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려서 도리어 더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네, 그것도 걱정입니다. 또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요. 예. 하여간 또 이 녹조가 싹 쓸려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글도 제가 봤고요. 하여간 뭐 결론은 이명박 개새끼인 것 같습니다. 예, 기승전 이명박 나쁜 놈이죠. 예. 제가 지금 이 말 한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정말 면전에 있으면은 욕을 그냥 한 사발 해주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완배 기자님하고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시사하고 조금 동떨어졌지만은요, 감옥이라는 주제를 골랐습니다. 사실 그 과거에 시즌 1 때 그 정호희 문자장 대표님께서 방송을 함께 하셨을 때요. 예. 우리말로 하면 구역 구분이죠. 그러니까 어감을 좀 살려서 말씀드리면 이완배 기자하고 나와바리 구분을 좀 정확히 하자는 말씀을 자주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예. 이 주제야말로 제가 너무 나와바리를 침범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감옥이야말로 정호희 대표님 나와바리인 건데 제가 오늘 감히 주제 넘게 감옥이라는 주제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이번 주말에 광화문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한 문화제가 열립니다. 예. 그 일을 저희 청취자분들께 좀 알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정말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청취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소중한 연대의 손길을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고개 숙여서 청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문화제를 위해서, 또 양심수 석방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위해서 현재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이 진행 중입니다. 예.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이 스토리 펀딩에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미셸 푸코라는 유명한 사상가의 이야기입니다. 예. 감시와 처벌이라는 제목의 책이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현대 사상사의 진짜 길이 남을 역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푸코는 감옥, 감시, 처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벌하는 권력의 새로운 경제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처벌, 감시 이런 것들의 본질은 자본이라는 계급이 민중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길들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고 그 뿌리는 자본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 이유다, 이런 설명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요. 저쪽이 보수여서 혹은 나쁜 정치 세력이어서 혹은 그 일을 하는 그 인간이 싸가지가 없어서 이런 해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넓게 이해, 관용,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 이런 걸 발휘를 해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을 해서요. 사람 머리에 물대포를 직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대포를 맞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이 뻔히 영안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 새끼들은 그 시신에 칼질을 하겠다고요. 부검영장을 들고 감히 영안실로 기어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보수고 진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로 이해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그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염호석 동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염호석 동지가 정동진에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염호석 열사는 유서에서 나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노조가 승리할 때까지 시신을 동지들 옆에 안치해 주십시오라고 유서에 적으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예. 이게 무슨 부당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이재용은 당장 자폭하라 이런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내 시신을 동지들 옆에 있게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이걸 못 들어줄 이유가 상식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본은, 삼성은, 지배계급은 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서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탈취를 해갑니다.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그걸 와서 짓밟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안이냐는 거죠. 보수고 진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륜과 도덕과 상식이 있다면 이런 짓을 왜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런 짓을 너무나 태연히 하잖아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고한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자본이, 지배계급이 민중들에게 좌절이라는 걸 내재화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시민들이 좌절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과정과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배자들이 민중들에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못 이겨. 너희들은 아주 작은 일에서조차 좌절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평생 좌절하고 살아. 헛된 희망 품지 말고 그냥 개돼지로 살아. 이 사인을 지금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를 좀 철학적이고 경제 계급적으로 풀어낸 사상가가 바로 앞에서 소개해드린 미셸 푸코입니다. 푸코는 감옥을 자본주의 계급의 지배구조를 제일 적절하게 정착시키는 시스템이라고 해결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요. 중세 때만 해도 범죄자를 처벌할 때는 감옥에 많이 안 가뒀죠.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을 합니다. 불에 태우거나 목을 베거나요. 이래야 이게 신체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래야 민중들이 공포를 느끼고 권력에 복종을 하게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이 처벌의 방식이 크게 바뀐 거예요. 공식적으로 태형이라고 그러죠. 때리는 형. 예. 이런 거 잘 없잖아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불에 사람을 태워 죽이는 화형. 이제 이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저열한 자본주의여서 군사독재 시절에 암암리에 사람 패고 고문으로 죽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예. 그런데 그게 합법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이 민중들을 통제하는 방식은 중세 때하고 다른 거예요. 목을 베고 화형하고 지지고 줄이 틀고 이런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푸코가 보기에 현대 자본주의 권력은 중세 때만큼 폭력적이지 않은데도요. 그 권위가 더 강하게 유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 푸코는 그 핵심이 감옥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의 폭력적 처벌은 신체를 억압하는 몸에 고통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현대 자본주의의 감옥 처벌은 신체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정신을 억압한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존재 때문에 사람들은 정신이 순종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민중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지배계급을 유지하는 핵심적 권력이 된다는 해석인 겁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예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두고 있고요. 촛불혁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집시법 위반, 국보법 위반 이런 걸로 데모만 하면 잡혀가고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근데 구속이 되는 사유도요. 진짜 황당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근데 노태우 군사정권이 데모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다는 거는요. 단지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위험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중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가두는 게 아닙니다. 군사정부는 사회에 분명한 신호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야, 잘 봐. 데모하면 감옥 간다. 감옥 가면 인생 조진다. 니네들 취직도 안 된다. 너 이제 엿됐다. 이런 신호를 계속 사회에 던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가 사로잡히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가투라고 하는데 이 거리에 데모를 나가보면은요. 시민들 반응이 거의 비슷해요. 화이팅! 야, 너희들 참 좋은 일 한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자기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은요. 야, 니네들 절대로 데모하지 마라. 저거 하다가 잘못하면 인생 조진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의식 사이에서 노태우에게 항거하는 것이 옳다는 분명한 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감옥이라는 기제가 딱 자리를 잡으면 이분들이 공포에 빠져서 자기 자식들에게만큼은 야, 살살해. 체제에 순응하고 살아. 데모를 하더라도 뒤에서 안 잡혀야지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옥이라는 존재의 어마무시한 무서움입니다. 자본은 감옥을 통해서 민중들 개개인에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저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저 사람 말이야. 특별히 나쁜 놈이라서 우리가 가둔 것 같아? 아니야. 너희들도 감옥에 갈 수 있어. 너희들도 조금 삐딱하면 인생 조질 수 있어.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순응하고 살아. 이걸 계속 우리 마음에 심어놓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감옥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그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봤어요. 예. 아시다시피 신영복 선생님은 통역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으셨고요. 20년을 복역하신 끝에 이제 1988년에 가상방 되셨고 작년 1월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이 책에 보면 1985년 8월에 대전교도소에서 쓰신 편지가 있는데 요 한 토막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씨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키우는 부당한 증오는 비단 여름 잠자리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이를 들고 성급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도덕성 문제로 받아들여 인성을 다타려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온다 하던 비 한 줄금 내리고 나면 늦더위도 더는 버티지 못할 줄 알고 있으며 머지않아 아침 저녁에 서늘한 가을바람은 우리들끼리 서로 키워왔던 불행한 증오를 서서히 거두어가고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이웃들의 따뜻한 가슴을 깨닫게 해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의 맑은 물처럼 정갈하고 냉철한 인식을 일깨워줄 것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너무 더운 거예요, 감옥이.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감옥에 있으면 추운 겨울이 제일 고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영복 선생님은 차라리 겨울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울도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사실은 좋은 건 물론 아니지만요. 여름에는 그런데 너무 더워서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되니까 겨울에는 서로 끌어안으면 소중하게라도 생각을 하는데 여름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힘들다는 게 진영복 선생님의 이야기죠. 감옥이라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요. 체제에 순종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실제로 감옥이라는 시스템은 민중들을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분열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쟤는 빨갱이야. 그러니까 쟤는 갇혀있어 마땅해. 너는 안 갇혀있잖아. 왜? 나는 빨갱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안 갇혀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들어와요. 그런데요. 이 제가 정말 장담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순간에요. 그 화살이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와요. 맞습니다. 자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너 역시 순종하지 않으면 너도 감옥에 갇힐 거야. 너도 인생 종치게 될 거야. 이게 지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굴레고요. 이걸 우리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광화문에서요.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라는 부제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양심수석방 문화제가 7시 30분에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부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감옥에 갇힌 여러분들 중에요.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어 마땅해 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감옥의 시스템을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고 나면은요. 우리는 스스로 정신을 개조하게 돼요. 감옥에 갇히는 자가 바로 너일 수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닥치고 순종하게 살아. 이 말에 복종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복종이 바이러스처럼 확대되면 세상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그게 바로 푸코가 말하는 처벌하는 권력의 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진영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감옥에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항했다는 이유로, 투쟁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50여 분의 양심수가 감옥에 있는데 이분들이 제일 힘든 계절을 버텨나가야 됩니다. 정치자분들께서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이분들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하나 소개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다음 스토리 펀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바로 치셔도 됩니다. 양심수 석방을 위한 펀딩 사이트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어로 양심수의 추억이라는 검색어를 치시면 이 사이트에 도달하시게 될 겁니다. 또 돈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돼서 진짜 정말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양심수 석방을 위한 수많은 활동들을 위해서요. 돈이 필요합니다. 펀딩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25일까지 5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 펀딩 1화로
지금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이신 박진 활동가님께서 200만 촛불 집회 사회자로 유명하신 윤희숙 퇴진행동 기념기록위원회 사무국장님하고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님 두 분을 인터뷰하신 글이 올라와 있어요. 박근혜가 가둔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라는 1화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후원이 부디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연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 여름에 감옥에서 또 보내셔야 하는 양심수들에게 시민분들의 동지애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지 않고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감옥에 갇힐 것이라는 두려움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소망에서 정치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연대를 오늘 이렇게 청하기 위해서 이 감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범죄를 뭐 선동한다든지 옹호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네. 나의 생각을 드러냈다고 이런 이유만으로 감옥에 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직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다 감옥에 가면은 세상은 뭐 일방의 세상만 될 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네. 박근혜가 추구했던 그 세상 아닙니까? 반대파들을 다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또 뭐 밥줄을 끊어버리고 그런 세상입니다. 촛불혁명의 대의를 이어받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마당에 우리가 양심수가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부디 억울한 사연이 없는 그런 나라, 생각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주길 바라는 것은 촛불혁명을 완수한 시민들의 격에 많이 떨어지죠. 우리 시민이 이뤄낼 수 있는 과제로서 양심수 석방 반드시 실현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이제 많은 적폐들이 쌓였기 때문에 갈 길이 멀지만 예. 그럴 때마다 따뜻하게 손을 잡고 함께 연대를 하면 저는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가 꿈꾸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하여튼 저희 청취자분들의 연대의 손길을 부탁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석기, 한상균을 묶어둬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묶어둘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아니 생각이 다르다고 왜 감옥에 넣습니까? 그럼요. 네. 예, 수준과 격이 높아진 그런 새로운 정부의 위상에 걸맞게 양심수가 수감된 구치소, 교도소 모든 방들이 텅텅 빌 수 있도록 여러분 뜻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저 스토리 펀딩 검색 방법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요. 검색창에 양심수의 추억이라는 검색어를 치시면 바로 그 양심수의 추억이라는 펀딩 사이트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파이. 이유미 씨 가짜 제보 사건,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지난 일요일 기자간담회. 그러나 민주당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당 죽이기 작전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선 당시 경쟁자였던 안철수 전 후보를 겨냥해서 여당 대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책임을 또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의 정치 보복 형태고 후퇴 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경고합니다. 국민의당을 향한 거짓 선동 당장 멈추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전달책 이준서 최고위원도 속았다고 주장하는 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채널A 기자와 만나 한 번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자신도 속았다며 답답해했습니다. 믿지 못할 거야 아마 국민들은요. 이거 어떻게 여자 혼자가 그걸 다 조작하고.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몸통과 꼬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며 이유미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꼬리 잘리려고 하는 게 그 꼬리가 끝이에요. 이유미 혼자 자작극이잖아요. 일개 당원에게 속은 국민의당. 그런데 자신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말은 낯설지 않은데. 저는 어쩌면 속을 줄 알면서도 믿고 싶었습니다. 약속과 신뢰가 지켜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습니다. 감옥 밖에 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아마 속고만 살았냐며 한 소리 하실 듯. 2012년 SBS 힐링 캠프에서 했던 말. 호떡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순대도 좋아하고요. 없어서 못 먹죠. 근데 이제 보통 국민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방송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집에 가면 저렇게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소감만 보셨어요? 소감만 보셨어요? 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최순실에게 속았다고 진저리. 300페이지가 넘는 옥중조서를 보니까 이 배신감, 참담 이런 단어를 10차례 이상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속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속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도 있고 감찰관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와 관련된 시스템적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이 무단으로 관절을 드나들고 또 3인방을 불러서 회의까지도 하고 이제 그러는 상황을 뻔히 보고도 놔뒀다는 것 자체. 그리고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 말이 전체가 사실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었던 조건을 제공해 줬거나 그거는 박 전 대통령의 전체의 책임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본인이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결국 최순실이 나를 속았고 나는 속았다. 이렇게만 항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한두 번 속으면 속게 하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10번 20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채널A에 출연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의 발언도 사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2007년 이명박 후보 유세에 나섰던 전효욱 당시 의원.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2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잠시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습기가 아주 많네요. 예. 또 그 저수지, 댐에 물이 차오른다는 소식 들으니까 제 마음도 좀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꺼번에 내리지 말고 좀 나눠서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게 말입니다. 예. 피해도 적지 않다는데. 예. 그러니까 참 그래도 모처럼 단비라서 마음이 놓이고 여러 가지로 또 해갈이 돼서 농민들의 그 그늘진 마음에 그 빛이 비치기를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서아프리카 케냐의 작가 응국이와 시용호의 작품 피의 꽃잎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응국이면은 김응국입니까? 박응국입니까? 아니 근데 이게 또 응국이와 시용호라고 하셨는데 이게 응국하고 시용호 두 사람이 공절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한 이름입니까? 갑자기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어제 소새끼에 이어서
예, 응국이 띄우고 와 띄우고 시옹오인데요. 예. 시옹오의 아들 응국이라는 뜻입니다. 아, 한 사람이군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 와가 누구누구 집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시옹오의 집안에 시옹오의 아들 응국이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예. 그런 만큼 우리가 참 낯설죠. 예. 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에 대해 좀 낯선데, 그런데 그곳에도 훌륭한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남도 여행을 하면서 김남주 시인 생가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예. 김남주 시인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래라는 시가 아주 유명하고요. 예.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런 시를 썼던 분이죠. 아, 그 노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그 가사를 쓴 분이 김남주 시인이었군요. 네, 시를 이제 노래로 만든 거죠. 예. 근데 그 생가에서 제가 김남주 시인의 서재에서 잠을 잤어요. 봤더니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친숙한 책들이 루카치 선집도 일본어판으로 있고요. 자본론도 그 일본에서 나온 판본으로 있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7, 80년대는 한국의 자본론이라는 게 소개되지 않았었죠. 예. 그리고 그 가운데 뭐 우상과 이성도 있고 뭐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 응국이와 시옹의 피의 꽃잎들도 꽂혀 있더군요. 아주 반가웠습니다. 예. 80년대 초반에 번역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김종철 선생님의 번역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새로 번역된 버전입니다. 예. 응국이와 시옹은 치누 아체베와 더불어서 아프리카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치누 아체베는 나이지리아 작가입니다. 예. 응국이와 시옹은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톨의 미랄이라는 작품이 널리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피의 꽃잎들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치누 아체베의 작품들도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다를 비롯해서 여러 권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택한 이유는 정신의 탈식민지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가 식민지화를 경험한다 그러면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런 식민지만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식민지의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 그리고 가장 지속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바로 정신의 식민지화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영혼이 식민지화해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힘겨워지죠. 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북한은 뭐 소련이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기대게 되고요. 예.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전략이 있긴 했지만 다만 역시 미군정 이후에 미국에 전적으로 기대게 되죠.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기대지 않으면은 마침 우리가 공중분해될 것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성조기 들고 애원하는 사람들 표정, 한두 표정만 떠올리시면 금방 될 겁니다. 예. 근데 이 응국의 시옹우는 케냐라는 나라가 영국의 오랜 기간 동안 식민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초반에 해방됐는데 이 해방된 이후에도 영국의 식민지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식민지하에서 민중들이 못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나 또 지식인들이 전향을 해서 독재에 빌붙어서 시민과 민중들을 억압하는 그런 사회가 지속됩니다. 이런 걸 일컬어서 신식민주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새로운 식민지주의 상태에서 철저하게 영혼이 괴멸돼 버린 그리고 서구 제국주의의 노예로 전락한 케냐의 영혼들을 깊이 있게 파헤치면서 과연 우리의 아프리카적 정신, 케냐적 정신을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쓴 아주 훌륭한 소설입니다. 이 응국의 시옹우는 매년 뭐 노벨상 후보에 오르기도 한다고 하죠. 근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저 서아프리카의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만 조금만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한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 독재자들의 지배, 그리고 이 독재자들에 의한 예술가들의 추방, 그리고 망명이 계속되고요. 또 마우마우 운동이라고 해서 이런 해방운동을 비롯해서 이 노동자 농민들의 저항운동, 여기에 대응하는 이 군부 독재자들의 학살, 그러니까 독재자들의 학살이죠.
역살이 반복 변주됩니다. 그 과정에서 문학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결국 케냐를 구원하고 나아가 아프리카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민중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오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나를 만들어 준 것은 피플 파워다. 그 촛불혁명이다. 자신이 비빌 언덕이 확실히 있다는 것. 그게 어쩌면 저는 자신 있는 포즈로 이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응답을 얻어가지고 왔잖아요. 예. 저는 그것만 해도 외교적으로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들이야 뭐 하나하나도 풀어가야 할 테고 예. 좀 더 자주적인 그 입장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제목이 피해 꽃잎들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꽃을 벌레가 먹어치웠고 그런 꽃을 벌레가 먹어치우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벌레들 죽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벌레가 먹어버린 꽃들은 바로 붉은 꽃이 된다. 이 피해 꽃잎들이 된다. 우리가 싸워서 벌레를 퇴치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꽃들은 점점 더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불임의 꽃들로 지고 말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은 제목입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 민중의 힘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폭발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해요. 여기 이 민중의 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중의 힘은 누군가 외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제국주의자들과 이 제국주의자와 결탁한 신식민주의의 노예가 된 자들이 민중들을 압살해 왔잖아요, 오랫동안. 예. 그리고 민중들을 왜소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무력하게 만들어 왔고요. 예. 왜소해지고 무력해진 민중의 힘을 재발견하는 게 바로 민중의 힘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민중의 힘을 통해서야말로 케냐의 정치의 방향은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설은 일모르그라는 조그만 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몇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문이라, 압둘라, 카레가, 그리고 완자라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자본과 타락한 정치 권력에 의해서 갈갈이 찢긴 일모르그라는 마을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의 싸움들을 통해서 케냐의 미래를 타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몇 군데만 보면은 앞에서 정신의 탈식민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탈식민지화는 식민화된 정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겠죠. 이건 결국은 노예의식의 극복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민중들이 주권자로서 자기의식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구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여기에 변호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주인공들, 이 카레가와 압둘라와 문이라 완자가 경찰에 체포되는데 이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약자들을 돌보는 또 응원하는 인권 변호사들은 이 나라에서는 살해당합니다. 이 소설에도 그렇고요. 이 부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민중이 뒤에 있었기에 그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도자들은 주조된 신과의 시시덕거림을 택했습니다. 우리를 수백 년 동안 괴롭혔던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괴물과 시시덕거린 것이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잘못은 신에 봉사했던 사람들의 피부색이고 우리가 직접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하면 우리는 괴물신을 길들여 우리의 뜻대로 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고통에 늘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괴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괴물은 커지고 더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그 결과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것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괴물의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죠. 해방된 이후에도 이 제국주의자들은 아주 교묘하고도 아주 영악한 방식으로 그 해방된 나라에 이런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괴물들을 심어놨던 거죠. 그 앞잡이가 종교였고요. 예. 그럼 뭐 케냐의 사례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정말 인지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김 PD가 늘 비판에 맞지 않는 이른바 대형교회 목사들도 이런 괴물을 키우고 만들면서 시민들의 힘, 민중들의 힘을 약체화하는데 그리고 왜소화하는데 기여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외세 의존적인 자신들이 괴물이 되는 건 뭐 그렇다 치고 다른 시민들까지 민중들까지
괴물로 전락시킨 그 역사적인 죄악들은 두고두고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케냐의 사례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사례와도 크게 거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설 읽으면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식민지 상태에서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의 그 배반의 문제입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응국이와 시용호가 영향을 많이 받은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김지하입니다. 70년대 김지하의 오적을 읽고 많은 문학적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김지하 시인의 배신을 할까요? 아니면 전향이라 할까요? 저는요. 김지하 그 사람의 이름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70년대 그 오적은 정말 제3세계 민족 민중문학자들에게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나이가 들면서 독재자들을 옹호하고 민중들의 운동을 배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걸 아는 그 응국이와 시용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꽤 궁금합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국회의원으로 등장하는 한때는 민중의 사람이었던 응대리와 리에라라는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런 예들이 아주 많죠. 권력과 결탁해서 또 자본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과거를 깡그리 짓뭉개버리고 아참하고 비굴한 노예가 되어가는 많잖아요. 굳이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해서 저는 우리 김 PD가 자유한국당에서 제적당한 게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낙곰수 이후 팟캐스트에 통해서 시민운동에 앞에 섰던 김 PD가 또 이런 시민들을 배반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단히 다행스럽습니다. 예. 너무 많이 미련 두지 마세요. 아이고. 저는 하여튼 자유한국당이 다 몰락을 할 거라고 보고, 홍준표 씨가 된 것만 해도, 확실한 징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반어처럼 들리는데, 어떡하죠? 아니요. 진심입니다. 그렇게 다 리더십이 붕괴된 다음, 제가 거론될 때까지 저는 이제 두고만 봐도, 이제 몰락의 시간만 남았을 뿐이다 하면서 저는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저는 저절로 이렇게 몰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이긴 하지만 조금만 한눈을 팔거나 우리가 조금만 감시의 눈길을 느슨하게 가지는 순간 어느 순간 독보섬처럼 또 번져 나갈 것입니다.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역사를 기억하는 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무튼 이 소설에서는 자본가들이나 제국주의자들 그리고 이 매판 자본가들이죠. 주로 이런 자들에게 굴종하면서 생명을 연명해가는 그런 지식인들, 정치인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들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도 새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카레가라는 인물이 자신을 찾아온 그 노동자 운동을 하는 한 여성에게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마무리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읽어드리면서 지금 우리 시민운동이, 시민들의 저항이,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들의 힘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제국주의, 자본주의, 지주, 지렁이, 기생상태와 상호포식을 사회의 최고 목적으로 삼고 배가 불룩한 진드기들과 빈대들을 낳는 체제. 이 체제와 부당이익만을 추구하는 신들과 그것의 하수인들이 그의 어머니를 무덤으로 몰아갔다. 이 기생충들은 늘 노동자들에게 피해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모든 땅을 외국인들에게 팔아넘겼던 소수의 인간들이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이 외로운 무덤을 향해 걸어갈 때조차 민중의 피를 마시고 동일한 피부색과 국가주의에 대한 위선적인 기도를 읊조릴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은 이 체제와 그것의 신들과 그것의 부하들에 맞서 의식적이고 지속적이고 단호하게 싸워야 했다. 내일은 노동자들과 농부들이 투쟁을 이끌고 권력을 잡아 피해 굶주린 신들과 그들의 하수인들로 구성된 체제를 무너뜨리고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와 피를 마시고 인간의 살로 포식을 하는 시대를 끝장낼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만 남자와 여자의 진정한 왕국이 시작될 것이고 생산적인 노동 속에서 기뻐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김남주 시인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낳은 이 진드기들과 빈대들이 우리의 그 민중들과 시민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물어뜯어 왔습니다. 아프리카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정신의 측면에서 보자면 식민지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제 판단이고요. 정신의 탈식민화를 위해서라도 응국이와 시용호의 뜨거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케냐 출신의 응국이와 티용호의 작품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작품 이름 알려주십시오. 네, 우리 김 PD께서 응국이와 시용호가 응국이하고 시용이 아니다라는 것만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충분합니다. 오늘 아주 뭐 장족의 발전을 한 거죠. 예.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케냐의 작가 응국이와 시용호의 피의 꽃잎들, 정신의 탈식민지화를 주장한 아프리카 리얼리즘 문학의 최고봉 중에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피의 꽃잎 소개받았습니다. 교수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차 적응 중이라 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 나라의 대통령은 저 아닙니까? 여보세요? 이준, 이 씹새끼야! 전화하지 말랬지? 국민의당에서 대면 조사 진짜로 받았냐고? 야, 기자들이 내 집 앞에서 뻗치기 하고 있는데 언론에 사진 한 장 나오지 않았는데 다시 얘기해서 한 발짝도 안 나갔는데 무슨 대면 조사야! 그리고 너 이 새끼 지난주에 전국 안철수 팬 야유회를 했는데 왜 6명밖에 안 오게 했어? 안철수를 야유하는 모임인 줄 알고 와도 그보다는 많이 왔어야 할 거 아니야? 뭐라고? 안철수 산악회도 문재인 지지한 거 모르냐고? 이 씹새끼야! 안철수 산악회 전부 뒷조사해! 그 여대생처럼! 네, 지금 제가 잠시 하태경 의원과 통화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대선 기간에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증거가 있다고 의원직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미와 이준서의 윗선이 하태경으로 드러났습니다. 하태경 의원, 지금 국민들은 새정치를 원하고 있는데 실망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가 본인이 증거 조작에 가담했다면 목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목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제 소중한 그것을 걸겠습니다. 한번 잘려나가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뭐냐고요? 제 정치적 미래입니다. 뭔 줄 아셨습니까? 저 정치적 미래를 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유미가 저한테 죽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요. 김어준은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였는데 왜? 이런 답도 왜 못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딴 여성과는 절대로 문자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아내 사랑. 카이스트에서 스카우트 제안 들어오면 1+1. 서울대에서 제안이 와도 1+1. 거기에 더해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이유미가 아니라 이준서가 문자를 보냈다면 제가 성실하게 답했을 것입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대선까지 4년 남았습니다. 4년 후 오늘의 일, 바이러스 같은 오늘의 사태 다 잊혀질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바이러스 퇴치의 달인 4년 뒤에 반드시 부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포렌메리로 넘어왔습니다. 팔로워 77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이 곧 김용민 브리핑의 논조가 됩니다.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었습니다. 또한 안철수 전 대표가 조작 사건에 관여했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도 나왔는데요.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증거 조작에 가담한 국민의당 최고위급 윗선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말이지요. 어젯밤 11시 현재 5,204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국민의당 조사 결과처럼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응답한 분은 1%에 불과했습니다. 이보다 약간 많은 3%의 시민들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선이라고 답했는데요. 박지원 전 대표, 자신이 조작에 가담했다면 목을 내놓겠다고 했지요. 범행에 가담한 최고위급 인사가 박지원 전 대표라는 응답은 41%였습니다. 자, 그런데 절반 이상 55%의 시민들은 최고위선을 안철수 전 대표라고 지목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아직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네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일본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아베의 자민당을 누르고 승리한 신생 정당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도민퍼스트인데요. 정답자 한 분에게 프리미엄 생균을 배합한 유산균제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보내드립니다.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 증강에도 효과가 좋다는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듀폰 다니스코사의 특허받은 균주로 만들어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 증강에도 효과가 좋은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포털 사이트에서 KY팜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두 분에게는 빵 짓는 농부에서 협찬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를 보내드립니다.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는 진부령 자연양계 농장에서 생산하는 계란과 천연 설탕, 팜슈가, 우리밀 등 천연 재료로만 만듭니다. 주문 전화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입니다. 다른 한 분에게는 상쾌한 아침을 위한 애주가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국내산 굼벵이와 국내산 헛개 등 몸에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 만든 술친굼인데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네이버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가운데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참언론 시사인북에서 협찬하는 시사만화 박사모 선물해드리고 있죠.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풍자만화를 기고하고 있는 작가 굽시니스트의 작품인데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만화를 모아 펴낸 책입니다. 박정희 신화의 마지막 바라게 만든 후일담 만화 박사모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물이 추가됐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단순한 몸매 보정 속옷이 아니라 뒤틀린 골반을 잡아주고 허리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몸매와 자세를 함께 보정하는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드리고 있죠.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진짜 무인 독채 펜션인데요.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는 머문빌리지.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 도키둘맘님. 다시 돌아와줘서 감사해요.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꼭 필요한 뉴스를 정리해서 알려주니 너무 좋아요. 전교조 합법화님.
교육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제스민님, 김용민 브리핑 다시 시작해서 너무 좋아요. 조목조목 짚어주는 뉴스 해설과 정선태 교수님의 책 속에 너무 좋습니다. 가카펠라님,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처럼 어떻게든 버티려고 할 겁니다. 이제부터 청산 시작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정의로움에 관하여님, 대북 산호 원칙,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대북 정책입니다. 이제야 남북 관계도 제자리를 찾으리라 기대합니다. 전쟁 위험, 안보팔이 없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10여 년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산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 북한의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지요. 자, 지질레 4471님, 안철수를 과대 포장해서 국민들을 호도한 것은 언론이지요. 언론이 키워낸 것입니다. 언론 개혁이 가장 시급합니다. 네, 박근혜를 키운 것도 역시 언론 아닙니까? 신바람 이용성님, 돼지 발정제밖에 못 만드는 홍발정이 감자밭에 갔더이다. 그 사진을 보니 웃음이 안 나오더이다.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과연 자유한국당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본인 자신부터 혁신을 요구받고 있죠. 자, 2017년 7월 4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